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자, 단독자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서 이제 언어를 발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이제 사회가 성립되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부분 바로 들어갈게요. 맨 처음 이제 부딪히는 어려움은 어떻게 하여 언어가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아무런 의사소통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언어의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면 언어를 발명할 필요성이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도 다른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사이의 가정적인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도 반론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미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를 다시 밟게 되는 셈이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 대해 추리할 경우에 사회 속에서 얻은 관념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가족은 언제나 같은 집안에 모여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성원이 많은 공통된 이해관계에 따라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친밀하고 영속적인 결합을 서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원시 상태에서는 가정도 집도 재산도 없고 우연한 기회에 하룻밤을 함께 지내기 위해 거처를 정하고는 했다.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욕망에 따라 우연히 결합했으므로 언어는 그들이 주고받아야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이와 같이 젖을 먹이는 습관이 붙게 되자 점차 자식들이 귀엽게 생각되어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 젖을 먹이게 되었다. 자, 근데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죠. 뭐가 좋다고 자기 스스로한테 필요를 위해서 애들한테 젖을 먹여. 아이를 위해서 먹였겠죠. 그죠? 아이들이 자라나 자기 자신의 먹이를 찾아낼 만한 힘을 갖게 되자 그들은 어머니를 버렸다. 어머니를 버렸을지도 이것도 확답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야. 왜 엄마를 버렸겠어? 동물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런 끈끈한 유대가 있는데 지가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무조건 다 엄마를 버리나? 그렇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모습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게 되었다. 기억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는 건데 기억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자식은 그 모든 욕구를 어머니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할 말보다는 자식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언어를 발명하기 위해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자식 쪽이며 사용한 언어는 거의가 자기 자신이 손수 지어낸 것이 되게 마련이었다. 그 결과 언어는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늘어나며 어떤 독특한 어법에 대해 훈련시킬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 정처 없는 방황의 생활이 이것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말을 어머니가 어린애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말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조금 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첫째의 어려움이 일단 극복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순수한 자연 상태와 언어의 필요 사이에 놓여있는 먼 거리를 뛰어넘어 일단 말이 필요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것이 확립되었는지를 탐구해보자. 이것은 전보다 더욱 까다로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말이 필요했다면 그들은 말하는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다면은 말하는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더 많았다. 글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간의 음성이 우리의 관념을 관습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관념에 대한 이 관습의 대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가 여전히 탐구해야 할 과제다. 관념은 감각적인 대상을 전혀 갖지 않았으므로 갑자기 이게 꺾여. 관념은 감각적인 대상을 전혀 갖지 않았으므로 이제 거동이나 목소리로는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상을 전달하여 정신과 정신 사이의 교류를 확립하는 기술의 발생에 대해서는 겨우 가능한 한에서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숭고한 기술은 비록 그 기원으로부터는 멀리 떠나 있지만 철학자들은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엄청난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가 이 기술을 위하여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그릇된 편견이 학계에서 사라져버리거나 그 앞에서 침묵하며 아울러 학계가 몇 세기에 걸쳐서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세상에 끊임없이 전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 기술이 완성될 것이라고 단언할 만큼 대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최초의 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정력적인 말, 즉 모여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말은 단순한 자연의 외침이었다. 이 외침은 절박한 경우에는 도움을 바라고 심각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위안을 요청하기 위해 일종의 본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온화한 감정이 지배하는 일반적인 생활의 분위기 속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인간의 관념이 확대되고 증가하기 시작하여 사람들 사이에 더욱 긴밀한 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더욱 많은 기호와 광범위한 언어를 요구했다. 이건 뭐 그럴듯한 추론입니다. 그죠?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고 거기에 몸짓까지 덧붙였다. 몸짓은 그 본성으로 보아 더욱 표현적이며 그 의미는 이전의 형태에 의존하는 정도가 적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사물은 몸짓으로 표현하고 귀에 들리는 것은 그것과 흡사한 소리로 표현했다. 그러나 몸짓은 눈앞에 있고 묘사하기 쉬운 대상과 눈에 보이는 행위 이외에는 의사표시가 거의 불가능하여 어둠 속이나 다른 물체에 가려있을 경우에는 쓸모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주의를 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드디어 거동 대신에 음성을 음절로 나눠서 발음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이 음성의 구분은 어떤 특정한 관념에 대해 동일한 대응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호로서 그런 관념들을 모두 표시하는 데에는 더욱 적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치는 공통의 동의에 따라야 했으므로 또한 아직 조금도 연습하지 않은 둔한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만 행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전원의 일치의 동의에는 적절한 동기가 있어야 하며 언어의 용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절실한 요청을 자각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대체 이 인간 불평등에 대한 얘기는 언제쯤 얘기할 거야? 무슨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박물학자인 것 마냥 이렇게 막 자꾸 썰을 푸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내가 봤을 때 이제 이 정도 영상 보다가 재미없다고 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뒤로 가야지 내용이 더 우리가 어디서 불평등이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용한 최초의 단어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언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말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나눌 줄 몰랐으므로 그들은 우선 우리의 각각의 낱말에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주어, 수어, 동사, 명사를 구별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재능을 발휘하여 노력한 결과지만 처음에는 명사 속에 고유명사밖에 없었으므로 부정법의 현재가 동사의 유일한 시작이었다. 형용사에 대해 말하자면 그 관념은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겨우 발달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형용사도 추상적인 말이며 추상은 알기 어렵고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유명사가 가장 먼저 발달하고 형용사가 나중에 발달했다는 얘기네. 그죠? 언어의 기원을 얘기하지 말고 불평등 기원론을 얘기하라니까는 존나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무튼 한번 읽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애당초 각각의 사물은 그 속이나 종에는 관계없이 특정한 이름을 가졌다. 그 이름을 맨 처음에 정한 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개체는 마치 자연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립된 것으로서 그들의 정신에 나타났다. 한 그루의 잣나무가 A라고 불렸다면 다른 잣나무는 B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두 개의 사물에서 비롯되는 최초의 관념은 양자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같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참나무 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양자의 공통점을 관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식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어휘는 점점 확대되어 갔다. 용어 전체에 따르는 이와 같은 장애는 쉽사리 제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존재를 공통된 종에 따른 명칭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의 특성과 상위적인 어떤 특성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관찰과 정의에 이제 다시 말하면 관찰과 정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지닐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폭넓은 생물학과 형이상학이 필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관념은 많은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인식될 수 없으며 오성은 문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다. 동물이 그와 같은 관념을 형성할 수 없고
거기에 의존하는 자기 완성의 능력을 뭐 얻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마리의 원숭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 그루의 호두나무에서 다른 그루의 호두나무로 옮겨갈 때 이러한 과일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 원형을 이 두 개의 개체와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 다만 원숭이가 한 호두를 보았기 때문에 그 호두에서 받은 감각을 기억에 되살리고 그 원숭이의 눈이 어느 정도 변형되어 그의 미각이 장차 받아들이려고 하는 변화를 그의 미각에 알릴 뿐이다. 모든 일반적인 관념은 순전히 지적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상상이 섞이면 그 관념은 곧 개별적인 것이 된다. 일반 관념이 순전히 지적인 것이고 상상이 섞이면 개인적인 개별적인 관념이 된다. 나무 일반의 이미지를 머리에 그려봐라. 나무를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신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작거나 크거나 잎사귀가 듬성하거나 무성하거나 또는 색깔이 옅거나 짙은 나무를 제각기 그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나무 일반에 대한 보편관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네. 루소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개별적인 나무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나무에 공통되는 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나무라고 할 수 없다. 순수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언어에 따라서만 생각된다. 삼각형의 정의만이 삼각형에 참된 관념을 준다. 당신이 마음속에 하나의 삼각형을 그리자마자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삼각형이지 이미 다른 삼각형은 아니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명론적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름뿐이라는 거야. 보편명사, 고유명사들은 이름만 존재한다라는 거야. 결국 관념 속에 떠올릴 때는 개별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마음속에서 그 삼각형의 선을 분명히 하거나 면의 색깔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상이 멈추자마자 정신은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벌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 만일 최초의 발명자들이 그들의 기존관념에 따라서만 명칭을 부여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적으로 최초의 명사는 고유 명사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놓지 못한 방법에 따라 우리의 새로운 문법학자들이 그들의 관념을 확대하여 그들의 용어를 일반화하기 시작했을 때 발명자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이 방법은 매우 좁은 범위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속이나 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체의 명칭을 함부로 많이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존재를 그 상위점에 따라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나 종의 수를 터무니없이 적게 만들었다. 구분을 세밀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이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의 관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이 매일같이 발견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사물을 최초의 외관으로서만 판단하던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었던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와 가장 일반적인 개념도 역시 그들의 주의를 받지 못했었음에 틀림없다. 예컨대 그들은 어떻게 물질, 정신, 신체, 양식, 형태의 운동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고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결합한 관념은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것이었으므로 그들 미개에 있는 자연 속에서 그 원형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자 한다. 그리고 내 논문의 심사위원들에게 여기서 이 글을 읽는 것을 중지해 주도록 요청한다. 그것은 물질적인 명사만의 발명을 근거로 하여, 다시 말해서 말 가운데 가장 발견하기 쉬운 부분을 근거로 하여 언어가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나타내거나 일정한 불변의 형태를 취하거나 대중들 사이에서 사용되어 사회에 영향을 주기에 이르기까지 아직 언어에 남아있는 도정을 고찰해 주기 바라기 때문이다. 그럼 씨발 말을 하지 말던가. 지금 존나 열심히 읽었는데 왜 생각을 중단하라 그래. 나는 이 루소가 정말 좀 그래. 나는 수나 추상어나 동사의 부정사법이나 단음처럼 나 통사법을 발견하고 문장과 추리를 연결시킴으로써 얘 완전 영어 영문학과야 루소. 영어 영문학과 학부생인가? 말의 논리를 부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지식이 필요했었던 건가를 생각해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은 점점 증대해가는 곤란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언어가 순전히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탄생되고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입증되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의 논의는 그것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왜 한 거야? 존나 열받게 하네. 진짜 불평등 기원을 얘기하면 되지. 논문을 그냥 앞에 부분을 그냥 글자 포인트를 그냥 48포인트로 그냥 작성해가지고 한두 장 내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꼼수를 부렸네. 즉 언어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결합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2편에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이미 발명된 언어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기원의 문제는 자연히 사람들을 서로의 욕구에 따라 접근시키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자연이 얼마나 그들의 사교성을 마련하는 일에 인색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이와 같은 욕구를 위해서 시도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연이 기여한 바가 얼마나 적었던가를 알게 한다. 뭐 언어만 따로 떼놓고 말하면은 뭐 자연이 기여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언어는 이 소리 동물의 소리 이런 모방설 나는 이런 게 가장 신뢰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들었던 소리를 모방해서 그거를 구강 구조를 통해서 진화해서 그거를 내뱉을 수 있었던 그것을 내뿜을 수 있었던 그 구조가 자연의 그 배경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루소는 완전히 그냥 독립돼가지고 자연이 인간 언어에 있어서 배려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원시 상태에서 원숭이나 늑대가 그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인간 쪽이 다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인간이 오히려 생물학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설사 그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동기에 따라 다른 인간이 이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최후의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서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인간처럼 비참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되풀이하여 일컬어지고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또한 내가 입증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만일 인간이 몇 세기가 지난 뒤에 비로소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자연을 탓할 일이지 자연이 그렇게 만든 인간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이 비참한이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하거나 처참한 궁핍과 심신의 괴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신체가 건강한 자유로운 존재의 비참함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설명해주고자 한다. 나는 사회생활과 자연생활의 어느 쪽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싹 제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바로 일로 건너뛰는 게 오히려 불평등 기원론에 있어서 맥락을 명확하게 짚는 데 있어서 더 유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앞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집어넣었어, 루소가.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거의 자기 생활을 한탄하는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으면서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삶을 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을 합쳐보아도 간신히 이 무질서를 막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미개인이 일찍이 삶을 한탄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므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과연 비참한가를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본인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 상태의 미개인이 삶을 한탄해서 자살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자연 상태의 미개인은 현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욕구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욕구의 강렬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반대로 지식의 빛에 눈이 어두워지고 정념에 시달려 자기 처지와는 다른 처지에 대해 추리하는 미개인이 있었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문명사회에서는 루소가 봤을 때 자기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비교와 질투를 거듭했기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래서 내가 SNS 접으라고 이렇게 쌍욕을 퍼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트위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 때문이겠죠. 미개인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능력은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을 때 비로소 발달하게 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매우 총명한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신의 섭리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또 그것은 그러한 능력이 적당한 시기에 먼저 나타나 그들에게 없어도 무방한 것이 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되거나 또는 적당한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필요할 때에 쓸모가 없게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본능 속에 갖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훈련된 이성 속에 갖고 있었다. 우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서로 간의 도덕적인 관계도 분명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 도덕관계, 의무관계도 이런 상태에서는 없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선할 수도 없었고 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덕 미덕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이런 말을 물리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개인의 자기보존에 해가 되는 성질의 것을 악덕이라 부르고 자기보존에 유용한 것을 미덕이라고 부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그 경우에는 다만 자연의 충동에 가장 거역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유덕한 사람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서 공평한 저울을 손에 들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하기까지는 그러한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범하기 쉬운 성급한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의 선입견을 믿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명인들 사이에서도 악덕보다 미덕이 더 많은지 또는 그들의 미덕은 그 악덕이 해로운 이상으로 유익한 것인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진보는 그들이 서로 행해야 할 선을 배우는 데 따라서 피차에 행하게 마련인 악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지 요컨대 보편적인 의존관계에 복종하여 그들에게 무엇 하나 줄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보다는 누구에 대해서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그들에게 더욱 행복한 처지가 아닐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홉스와 같이 인간은 선에 대해 아무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 악하다거나 또는 미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에 빠지기 쉽다거나 동료에 대한 봉사를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기가 우주 전체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등등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홉스가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 인간을 단정지었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네. 그죠? 홉스는 자연법에 관한 근대의 모든 정의에 담겨있는 결함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의에서 도출해낸 결과는 그 자신도 역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자기가 정한 원리에 대해 추리를 할 때 자연 상태란 우리가 자기의 보존을 위한 배려가 타인의 보존을 위해서는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하며 인류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어야 했다고 말했어야 옳았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상태가 우리의 자기 보존을 위한 배려가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게 타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해를 미치지 않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어야 옳았다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아무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는 미개인의 자기 보존을 위한 배려나 하나로서 그 자체 사회의 산물이며 법률의 제정을 필요하게 만든 수많은 정념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부당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악인이란 건장한 어린이라고 말한다. 홉스가 자연인을 비유해가지고 사용한 유명한 말이라네요. 루소에 따르면 약한 육체는 정신력도 약화시키고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육체의 힘이 정신의 요구를 따를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자연인은 홉스가 봤을 때 그냥 건장한 어린이니까 신체가 발달한 만큼 정신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냥 보는 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루소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루소는 신체가 발달하는 순간 정신도 균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야. 내가 봤을 땐 루소가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저기 문신, 돼지, 허세충 새끼들은 신체는 존나게 발달했는데 정신 상태는 거의 4, 5세 어린이만도 못하잖아. 병신이잖아. 그러니까 루소가 틀렸네. 자, 그래서 미개인이 건장한 등치 좋은 어린이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설사 이것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건장한 미개인이 말 연약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늘 젖을 늦게 준다고 해서 어머니를 때리고 동생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목을 조르고 다른 사람의 다리가 나한테 부딪히거나 방해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건장하면서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모순된 가정이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 인간은 연약한 법이다. 그리고 건장하게 되기 전에 그는 자유로워진다. 건장하면서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게 모순이라고 가정하는데 아니야, 모순 아니야. 건장하면서도 의지를 안 하면은 살아가지 못하는 정신 바자가 새끼들이 너무 많아. 등치는 산만한데 내가 봤을 땐 그래. 홉스는 우리 법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개인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원인이 바로 홉스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개인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개인 스스로가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스스로가 따라서 미개인들은 선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지. 인간 본성을 바라보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식의 발달이나 법의 구속이 아니라 뭐가 그러면은 미개인들한테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정념의 평온과 악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악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예전에 기원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어떤 무지와 악의 관계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악을 모른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 미개인들이 악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잖아. 다른 부족을 죽인다거나 인육을 먹는다거나 그런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 사실상. 그래서 그걸 악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미개인의 그런 측면이 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유익하다. 글쎄. 악한 일을 모른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냥 악인지 선인지를 모를 뿐이지 행동이 악하다라는 그 뭐라 그래야 돼? 평가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거야. 상대적이기 때문에. 게다가 홉스가 지나쳐버린 원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자존심이 크게 완화하도록 또는 이 자존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 보존의 욕구가 완화하도록 인류에게 주어진 원리인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동포의 괴로움을 보고 싶지 않다는 선천적인 감정에서 자기 행복에 대한 욕구를 완화하게 된다. 자기의 자존심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완화된다고? 자존심이 생기면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생각해보니까. 나는 인간의 미덕을 아무리 부정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자연적인 미덕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큰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동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불행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는 걸맞은 성향이다. 동정심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모든 반성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보편적이고 그만큼 인간에게 유용한 덕이며 또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뚜렷한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어미가 새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 새끼를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물론 말이 등에서 떨어진 사람을 발로 밟지 않는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동정심이라고? 엄마가 애 새끼를 애정을 가지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게 동정심일까 과연? 아닐걸. 새끼는 완전히 이 생물학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루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자, 동물은 동료의 시체 곁을 지나갈 때는 의뢰의 불안을 느낀다. 불안을 느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중에는 일종의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가축들의 슬픈 듯한 신음소리는 그가 뼈아프게 느낀 두려운 광경에서 받은 인상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꿀벌 이야기의 저자가 인간을 동정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예로 비통한 죄수의 모습을 쓰기 위해 냉정하고 치밀한 문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한다. 이 꿀벌 이야기는 맨데빌이라는 뭐라 그래야 돼? 네덜란드의 이제
태어난 이제 영국의 의사이자 사상가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썼던 내용에 이런 게 있다네요. 자, 죄수는 감옥 밖에서 한 마리의 야수가 한 어린애를 그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 아이의 연약한 손발에 물어뜯고 꿈틀거리는 내장을 발톱으로 찢어 발기는 것을 바라본다. 전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 목격자도 어찌 마음에 큰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잔인해서 그런 거겠지.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한 어머니에게, 곧 숨이 넘어가려는 어린이에게 아무런 구제의 손길도 뻗칠 수 없다는 사실이 어찌 고뇌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뇌를 느낄 수 있긴 있겠지. 이것은 모든 반성에 앞서는 순수한 충동이면서 아무리 타락한 풍속이라도 파괴하기 어려운 자연적 연민의 힘이다. 동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연민의 힘이고 이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네. 로쏘는, 그죠? 그 증거로 극장에서는 날마다 만일 폭군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적의 고통을 더욱 무섭게 할 포악한 자가 불우한 사람의 재난을 보고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은 자기가 일으키지 않은 불행에 대해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던 저 잔인한 술라와 비슷하며 자기의 명령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많은 시민들의 울음소리를 최연이 귓전으로 흘리면서 무대 안드로마코스나 프리아모스에게 동정하여 우는 것을 남들이 보지 않을까 하여 어떤 비극의 상연에도 가볼 용기를 내지 않았던 알렉산드로스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부드럽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그리스의 이제 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시국가의 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몽테뉴 수상록에 나온다고 하네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뭐 유베나리스 풍자의 이제 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인류가 자연에게서 물려받은 눈물겨운 선물의 증거이다. 그러니까는 루소는 이런 동정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인류가 근본부터 악하지는 않다라고 바라보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너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정심이 있고 연민이 있다고 해서 인류를 악하지 않다라고 바라보긴 어렵지, 그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태생의 영국 의사이자 사상가였던 맨데빌은 만일 인간이 자연에게 이성을 밑받침하는 동정심을 자연이 인간에게 주지 않았던들 인간은 그 모든 도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한낱 괴물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연민이 없으면 인간은 괴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없다고 해서 괴물일까? 아니지. 그렇지만 이는 유일한 특징으로부터 그가 인간에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모든 사회적인 미덕이 비롯되는 것은 알지 못했다. 관대함, 자비 또는 인간애란 약자나 죄인 또는 인류 일반에게 적용된 동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인간의 자비, 관대함이 약자, 죄인이나 인류에게 적용된 동정이라는 거네. 친절이나 우정까지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특정한 어떤 대상에 쏠린 변함없는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들 친절을 베푸는 게 동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왜 친절을 베푸는 게 동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회화된 인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내가 단독자가 여러분들한테 친절 베푸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따뜻한 이제 댓글을 남겨준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을 남겨준다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들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남기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상하네.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존나 이분법적인 생각이야. 흑백 논리야.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라고? 난 아닌데. 나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괴로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맞아. 당연해. 나도 내 구독자분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 구독자분들이 무조건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그건 아니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동정이란 괴로워하는 처지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뭐 그럴 수 있어. 이 감정은 미개인들 사이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문명인들 사이에서는 발달되어 있지만 약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개인들 사이에서 동정심이 뚜렷하지가 않아? 글쎄, 이것도 편견이야. 이거 레비스트로스가 들으면은 존나 빡쳐가지고 이거 책으로 머리통 내려칠 것 같아. 미개하다고 볼 수가 없어.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원시부족들이 오히려 현대인들보다도 더 똑똑하거나 더 개성 있거나 더 확실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봐봐. 저기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추하고 더럽고 뭐 어리석고 미련하잖아. 욕망의 노예잖아. 자, 사실 동정은 고통을 목격하고 있는 동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내면적으로 깊이 동화할수록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일체화는 추리의 상태에서보다 자연 상태에서 내면적으로 훨씬 깊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자존심을 낳는 것은 이성이며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반성이다. 자존심을 낳는 것이 이성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자존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반성이라고. 반성에 따라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회방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도 그렇지는 않아. 나를 괴롭히고 회방하더라도 그것에 몰두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어. 그 상황을 반성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고통의 미학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은 철학이다. 철학 덕분에 인간은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죽을 테면 죽어라, 나는 안전하다고 몰래 중얼거린다. 야,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 새끼 아무리 지가 철학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철학을 얘기하면 안 돼. 뭐가 인간을 고립시키는 건 철학이야. 철학이 없으니까 사람이 고립되고 피폐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지. 철학자의 단잠을 깨워 그로 하여금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벌써 사회 전체에 걸친 위험이 될 뿐이다. 자, 여기서 철학자가 이제 단잠을 깨워가지고 그가 이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에 위험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위험이 돼? 위험이 되기는. 철학자가 침상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세상답게 괜찮게 변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철학자의 창문 밑에서 그들의 동포를 살해하더라도 철학자에게서 책망을 받는 일은 없다. 이것도 좀 너무 철학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 철학자가 왜 그들의 동포를 창문 밑에서 살해한 놈을 보면서 책망을 안 하겠냐. 개쓰레기라고 얘기를 했겠지. 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현대 철학자나 다름없는데 내가 우리 집 여기 우리 호 밑에서 내 동포를 만약에 살해했어. 나 친한 사람을. 그럼 너가 나한테서 책망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개쌍욕 쳐박으면서 유튜브에 너 실명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다 깠을 텐데. 자, 살해되는 자와 일체가 되려고 마음속에서 반항하는 자연. 살해되는 자하고 일체가 되려고 한다고? 일체가 되려고 하지 않죠. 일체가 되려고 하는 거하고 동정심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가난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기 무슨 뭐 홍대 입구라든가 서울역 1번 출구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지들하고 여러분이 일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 귀에 두 손을 대고 조금만 이치를 따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벌써 37분인데 읽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나는 이 루소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철학자라서 그런지 더 마음에 안 드네, 글들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 게 여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2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2부까지 다 끝낼 겁니다.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영상 중간에 정지하시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적어보면서 나는 이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